옛날 약 17세기쯤 옛날 영국에는 콤프라치코스 혹은 콤프라 페케뉴스라 불리는 떠돌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사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답게 아이들을 사고 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왕도 이런 척박한 시대에는 웃음거리가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길거리에는 고개사가, 왕실에는 궁중 광대가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다양한 장난감을 만드는 것이 콤프라치코스의 업무였습니다. 이들은 어린 아이를 틀에 가둬 기형으로 만들거나 의도적으로 왜소하게 키워 인간 같지 않은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이 괴물 아이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술탄은 하렘을 관리하기 위해, 교황은 기도를 대신할 사람을 찾기 위해, 왕국에서는 수탉 대신 사용하도록 목에 인두질을 한 야행성 인간을 찾았습니다. 또한 콤프라치코스는 정치계에도 발을 뻗었습니다. 콤프라치코스에 의해 개조된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뒤틀렸고, 이 재능은 정치적으로 쳐내고 싶은 이들을 죽이는 대신 활용하기에도 딱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들은 얼굴을 뒤틀고 망가뜨리는 과정에서 마취제를 적절히 활용해 기억을 없앨 수도 있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임스 2세 왕은 콤프라치코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왔기에 그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왕은 공포정치를 위해 대놓고 아이의 얼굴을 망가뜨린 뒤 그 얼굴에 왕을 상징하는 백합 낙인을 찍어 귀족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이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아이들이 사라져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일종의 암살자 집단과 같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콤프라치코스가 아이를 납치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납치된 아이들을 파는 이들, 혹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부모에게 아이들을 구매한 뒤 이들을 가공해 비싸게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죠. 원자재를 구매해 가공하는 제조업의 일종처럼 17세기의 콤프라치코스는 일종의 산업처럼 거대해졌습니다. 이들은 사고 파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소한 문제만 제외하면 예의 바르게 판매자와 구매자를 찾아가 양심과 장인정신으로 제품을 완성해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콤프라치코스는 보기보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때로 권력자의 변덕에 따라 자신들이 붙잡혀 노예선에 끌려가기도 했고 납치범으로 오해받아 핍박을 받았기에 언제나 세상을 떠돌며 불안정한 장사를 하는 신세였죠. 그리고 윌리엄 3세 왕이 즉위하며 콤프라치코스의 삶에 직격탄이 떨어졌습니다. 윌리엄 3세는 아이들을 개조하는 콤프라치코스의 부도덕함에 크게 분노했고 이들을 잡아들여 몸에 낙인을 찍은 뒤 재산을 압류하고 심지어는 콤프라치코스를 고발하지 않는 이들까지 재산을 압류하고 징역형을 살게 하는 등 이들을 강하게 핍박했습니다. 윌리엄 3세의 정책은 이후 아이들의 삶에 큰 변화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과거 먹고 살기 힘들어진 부모들은 아이를 콤프라치코스에 팔아넘겨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데리고만 있어도 콤프라치코스라고 의심을 하고 친자식임을 소명하지 못하면 낙인이 찍힌 채 지독한 처벌을 받아야 했으니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은 하층민들도 아이들은 집단으로 유기하고 유기된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배척해 길거리에 말라 죽도록 방치했습니다. 친자 증명서 같은 게 없는 시대였기에 친부모조차 살기 위해서는 자식들을 우물에 던져버리고 도망다녀야 했고 그렇게 아이들의 시체가 이곳저곳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혼란의 시대 속에 우르수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수스는 호모라는 이름의 늑대와 함께 활동을 했고 강아지처럼 말을 잘 듣는 호모와 자신의 고개 실력 그리고 다양한 희극을 써내려가는 극작가적인 능력을 활용해 약을 팔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약팔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팔이에게 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입가가 마치 웃는 것처럼 찢어진 소년은 아마도 콤프라치코스에게 버려진 듯했고 얼어 죽은 여자의 품에서 죽어가던 갓난아기를 껴안고 우르수스의 오두막을 두드렸습니다. 우르수스는 윌리엄 3세의 정책에 대해서도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오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욕과 험한 말을 내뱉으면서도 아이를 데리고 와 따뜻한 빵과 마실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아기는 영양실조와 지나친 추위로 눈이 멀어버렸고 소녀는 입가가 찢어져 흉악한 몰골이 되었지만 우르수스는 이들을 걷어들이고 함께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입가가 찢어진 소녀는 구인플랜이라는 이름의 25살 청년이 되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기는 데아라는 이름의 16살 처녀가 되었습니다. 구인플랜은 그 흉악한 얼굴로 모두의 사랑을 받는 광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사람도 심지어는 사형수도 구인플랜의 얼굴을 보고 나면 웃음을 참지 못했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 돈을 버는 이들에게 이는 소중한 재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하는 그윈플랜이 그런 광대 훈련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윈플랜은 대화와 달리 앞을 볼 수 있었고 때문에 끊임없이 멀쩡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가며 자신의 처지를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윈플랜의 모습에 대하는 조금씩 그에게 연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대하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윈플랜의 선한 영혼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윈플랜 역시 대하를 사랑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그윈플랜은 끊임없이 자신과 대하를 비교했고 추함을 넘어서 끔찍한 자신의 모습과 천사처럼 매혹적인 대하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하는 그윈플랜에게 기댔고 둘은 서로의 종교이자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르스스는 이 두 사람의 교사이자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르스스는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날 것을 걱정했고 종종 그윈플랜에게 주제를 좀 알라며 갈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커져갔고 그 불길은 우르스스에게도 따스한 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르스스는 15년간 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었고 이 아이들을 결혼시키게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윈플랜과 대하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워낙 갓난아기 때부터 함께했기 때문인지 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는 것 이상의 관계를 갖진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성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고요. 대하는 자신이 이미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윈플랜의 외모는 많은 이들의 웃음거리이자 돈벌이가 되어주었고 우르스스는 이 자본으로 막강극과 같이 한층 더 발전한 형태의 예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윈플랜과 대하가 우르스스가 쓴 대본에 따라 연기를 했고 세상에서 가장 추한 얼굴을 한 그윈플랜을 구원하는 천사와도 같은 대하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넘어선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윈플랜과 같은 희극 배우들은 박수갈채를 받는 대신 사람들 사이에서 거리감을 갖고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얼굴로 인한 멸시를 받아온 그윈플랜은 박수로 부유해지며 고립으로 행복했기에 성공의 이면 없이 순수하게 행복한 현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윈플랜은 이제 자신의 끔찍한 얼굴조차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윈플랜이 잘생겨진다면 대하를 먹여 살릴 수 없을 테니까요. 대하가 앞을 보지 못했기에 그윈플랜의 기형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우르스스의 일행은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런던에 가서도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윈플랜은 런던 관중들의 모든 관심과 돈을 쓸어담았고 때문에 갑작스럽게 관객을 뺏겨 불황을 겪게 된 다른 극단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그윈플랜처럼 끔찍하게 생기지 않은 것을 원망하기도 할 정도였죠. 때문에 어떨 때는 패거리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난동마저도 별 성과 없이 진압당하고 나자 이들은 이번에는 그윈플랜의 공연을 막아달라는 청원서를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웃는 남자를 보기 위해 교회조차 때려쳤기에 사제들까지도 극단과 손을 잡고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들은 그윈플랜이 종교를 모욕했으며 그윈플랜은 마법사라는 거짓 고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이 힘을 발휘하는 데에는 우르스스의 늑대 호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늑대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자칫 고발되었다가는 그윈플랜은 주술사로 감옥에 가고 호머는 추방당하는 결말을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윈플랜은 조금씩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르스스는 국왕폐하의 권위나 귀족들에게 냉소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몇 차례 곤욕을 치르면서 그런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는 것의 위험성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윈플랜은 우르스스에게 교육받아 정치에 냉소는 가졌으면서도 다른 이들과는 고립되었기에 그 생각의 위험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런던은 번화한 만큼 그들이 지내던 동네와는 다른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르스스는 광대처럼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던 중 불사조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이라며 재판을 받았으나 특유의 언변으로 간신히 무죄를 받아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공연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르스스의 공연은 돈 없는 하층민들의 즐길거리로 시작했지만 웃는 남자 그윈플랜의 등장으로 이들의 유명세는 귀족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고 한 공작 여부인이 그윈플랜의 공연을 보러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설마 진짜로 사용될 줄은 상상도 못한 귀족 전용 칸에서 조용히 연극을 관람하고 관람료로 무려 금화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밑바닥에 등장한 귀족의 등장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이 충격이 가라앉을 무렵 여부인은 비밀스럽게 그윈플랜에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편지에서 여부인은 그윈플랜을 사랑한다며 구애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윈플랜은 진짜 상상도 못한 전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님도 아니고 하층민도 아닌 아름다운 귀족 부인이 그윈플랜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윈플랜은 고민 끝에 편지를 태워버리고 대하와의 행복한 일생을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영국의 아멘 경찰 와펀테이크들이 극단에 찾아가 그윈플랜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들은 영국 시민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으로 혈대를 들고 다니며 문제가 있는 시민들을 지목한 뒤 감옥으로 끌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시민은 그 어떤 항변과 질문도 허락되지 않고요. 그윈플랜은 타일조차 깔려있지 않은 습한 지하 감옥으로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대낮이었음에도 소란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르스스에게 와펀테이크나 영국 왕실에 대한 여러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던 그윈플랜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공포에 질려 아무 말이나 내뱉기 시작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윈플랜의 얼굴을 확인하자 그를 안락의자에 앉히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과거 제임스 2세 왕은 아이들을 기형으로 만들어 파는 콤프라치코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고 그 피해자 중에는 클랜 찰리 가문도 있었습니다. 린네우스의 아들인 퍼메인 클랜 찰리는 2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린네우스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적자라는 이유로 고작 10파운드에 비밀스럽게 팔려 흉측한 얼굴의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될 무렵 윌리엄 3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3세의 강력한 콤프라치코스 박해 정책에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질 즈음 괴물이 되어버린 퍼메인 클랜 찰리 역시 버려진 채 영국을 떠돌았고 우연히 약장수를 만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윈플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 그윈플랜을 개조했던 하드카노는 감옥에 수감되었고 자신이 퍼메인 클랜 찰리를 개조 후 유기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최하층 빈민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으로 돈을 벌어들이던 광대는 한순간에 상원의원이자 최상위 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진실에 충격을 받은 그윈플랜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귀족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침실이었습니다. 그윈플랜은 자신이 견딜 수 없이 답답한 곳에 붙들렸다 생각했지만 이곳이 곧 그윈플랜이 살아야 할 적법한 집이었습니다. 그윈플랜의 서기 바킬페드로는 그윈플랜이 가진 재산을 열거해 주었습니다. 이 방 하나조차도 그윈플랜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화려했지만 그윈플랜에게는 이 집보다 훨씬 큰 저택과 성, 그리고 19명의 대리인, 그리고 8명의 소장농을 지니고 있었고 처형이 가능한 교수대가 7개, 8곳의 영지, 대리석 채석정과 마을, 그리고 산까지 머리가 어지러워질 정도의 막대한 재산이 한순간에 그윈플랜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윈플랜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아버지 우르스스와 나누고 싶었지만 바킬페드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윈플랜은 이제 귀족 퍼메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윈플랜이라는 이름은 이제 죽고 퍼메인 클랜 찰리로 살면서 귀족의 의무에 따라 상원의 회의에 참석해야죠. 그윈플랜은 자신의 저택을 둘러보았습니다. 25년간 길거리 불황아로 살았던 그윈플랜은 고작 몇 시간 만에 자신의 공간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상원의원 그윈플랜은 아마 유창하고 뛰어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모습에 자신감을 가진 그윈플랜은 금세 목표를 품었습니다. 25년간 하층민의 삶을 직접 보고 겪은 그윈플랜이야말로 귀족들에게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직면시키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윈플랜은 이번 회의에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윈플랜이 감옥으로 사라진 모습을 지켜본 우르스스는 무기력함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르스스는 그윈플랜이 왕실에 모욕해 끌려간 것으로 오해하고 절망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윈플랜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대하와 우르스스까지 끌려가지 않은 것이 그나마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우르스스는 대하에게 그윈플랜의 체포를 숨기기 위해 노력하며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윈플랜의 것이었던 조끼와 모자뿐이었습니다. 그윈플랜에게 귀족의 옷을 입히고 남은 복장을 돌려준 것뿐이었지만 하필 우르스스가 공연을 하느라 경찰은 그를 만나지 못하고 옷만 두고 사라졌고 사정을 알지 못한 우르스스는 감옥을 다시 찾았다가 그곳에서 사람들이 관을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사실 그윈플랜을 개조했던 콤프라치코스 하드커넌의 관이었지만 그거 알 도리가 없다 우르스스는 그윈플랜이 죽었다 믿고 절망했습니다. 거기에 그윈플랜의 서기가 된 바킬페드로가 우르스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윈플랜과 우르스스를 만나게 할 생각이 없었고 우르스스는 불법인 늑대를 데리고 있는 불황자였습니다. 바킬페드로는 다음날까지 늑대를 데리고 런던을 떠나지 않는다면 늑대를 죽이고 우르스스를 감옥에 넣겠다 위협했고 그윈플랜이 우르스스에게 주라고 한 2000파운드 중 10파운드만 던져준 채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한편 그윈플랜 역시 이리저리 어지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과거 광대였던 시절 멀리서 지켜보았던 그 여공작과 재회했습니다. 여공작은 알몸으로 그윈플랜을 맞이했고 그를 자신의 애인으로 칭하며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그윈플랜은 첫 키스에 이어 첫 경험까지 치루려던 순간 여공작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편지 내용에 의하면 여공작과 클랜 찰리 가문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으라는 여왕의 지시였습니다. 와, 진심으로 사랑한 남자와의 정략 결혼이라니. 여공작은 편지를 확인하자마자 그윈플랜을 추방했습니다. 여공작이 원한 것은 못생기고 추한 애인이었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쫓겨난 얼떨떨한 경험을 한 그윈플랜은 얼마 뒤 본격적인 복권 절차를 가졌습니다. 못생긴 얼굴이 축복이었던 하층민 시절과 달리 귀족은 장애나 외모 하나하나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치명적인 위치에 있었고 때문에 그윈플랜의 외모는 이제 의도적으로 숨겨야 할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윈플랜은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은근한 무시를 참아 넘긴 채 묵묵히 귀족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았고 마침내 국왕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찾았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들은 그저 하층민에게 세금을 얼마나 더 매길 것인지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세금법에 찬성표를 던지는 자리에서 마침내 발언권을 얻은 그윈플랜은 그들이 내거는 법에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고 그동안 하층민 생활에서 묵혀뒀던 그들이 받는 핍박과 공포, 삶의 고난에 대해 그들이 겪는 질병과 위험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을 외면한 채 세금을 거둘 궁리만 하는 귀족에 대해 무려 20페이지에 달하는 열변을 토했습니다. 우르스스에게 배워왔던 언변과 철학이 런던의 귀족들에게 쏟아졌고 그윈플랜의 일가를 들은 귀족들은 신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윈플랜의 외침조차 귀족들을 위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귀족들은 이제 갓 귀족이 되어 눈치 따위는 없는 흉측한 광대가 벌여준 이벤트를 즐겼고 박서를 치거나 동전을 던지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고작 연설 몇 마디에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귀족들은 막간의 이벤트였던 광대의 연설쇼를 두고두고 즐거워하고 있었고 이들의 모습을 본 그윈플랜은 뒤늦게 이 귀족들의 삶에 환멸을 느끼고 도망쳤습니다. 그윈플랜은 귀족이 되고 백성들을 위한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그와 동시에 우르스스와 대화는 잊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윈플랜이 뒤늦게 극장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우르스스도 대화도 쫓겨난 뒤였습니다. 절망한 그윈플랜에게 늑대 호모가 찾아왔고 그를 우르스스가 탄 배 위로 안내했습니다. 우르스스와 대화는 그윈플랜이 죽었다고 믿고 런던을 떠나고 있었고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그윈플랜을 함께하고 의존했던 대화에게 이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허약했던 대화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죠. 그윈플랜은 죽어가는 대화를 붙잡았지만 그럼에도 이미 일어난 창란 증세를 멈출 순 없었고 결국 그윈플랜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귀족 자리도 포기하고 돌아왔던 그윈플랜은 대화와 다시 만나기 위해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커 2편을 기다리는 의미로 웃는 남자를 가져왔습니다. 조커라는 캐릭터가 웃는 남자 소설판을 원작으로 한 1928년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소설이 엄청나게 긴데도 사이드 스토리가 많아서 읽다가 3번쯤 때려치고 4번째에야 겨우 다 읽을 수 있었네요. 그윈플랜의 연설을 반박하거나 화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야 이거 웃기는 놈이네 라는 식의 대응으로 힘을 빼버리는 연출은 지금 봐도 별로 예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1869년 소설이니 오프레트 도굴 사건 일어난 다음에 나온 소설이거든요. 아무튼 다음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고상 시리즈입니다. 3체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온 때부터 휴고상은 받았는데 한국에 정발이 안 된 외국 도서들 시리즈를 좀 퍼와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책이 왔으니 하나씩 찔러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